저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이제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사이가 되긴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제 사연은 오빠 부부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곤 하네요. 어렸을 적부터 오빠와 저는 성격이 확연히 달랐어요. 오빠는 약간 철이 없는 느낌이었고 저는 집안의 막내였지만 장녀 같은 느낌이었죠. 둘째라는 이유로 오빠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 항상 큰 옷만 입고 다녀서 별명이 산이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집안 사정이 썩 좋지 못했던 편이라 공주옷, 분홍색 옷은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불만은 딱히 없었어요. 저는 그냥 무던한 성격이었고 취향도 딱히 없었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입는 스타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 환경이 풍족하면 선택사항이 많아지고 취향도 취미도 생기는 법인데 저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오빠는 대학도 가고 해외 연수도 다녀왔지만 장녀도 아닌데 장녀병, 효녀병이 있었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했고 그 길로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워낙 보수적이었고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때도 무조건 아들 먼저, 좋은 건 아들부터 주는 문화였달까요? 기억에 남는 게 비싼 반찬은 꼭 오빠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있을 땐 우리끼리 대충 먹자며 나물이나 마른 반찬만 꺼내시더니 오빠가 집에 오면 고기 반찬, 선물 받은 고급 생선을 굽기 시작하시는데 그걸 보며 서러웠다기보다는 이 집안을 하루빨리 탈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아무튼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취업을 하고 보증금 정도가 모아졌을 때 바로 집을 구해 독립을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회사랑 집이 멀어서 출퇴근 시간마다 지옥을 맛보곤 했는데 자취를 하니까 한결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저는 점점 자리 잡아가는데 오빠는 30이 다 될 때까지 방황을 했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공무원을 준비한다고 하며 몇 년을 까먹더니 급기야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부모님께 돈을 받아 몇 차례 시원하게 말아먹더라고요. 연이어 망한 오빠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빠, 더 이상 사업하지 말고 취업해. 그래야 돈도 모아서 다시 사업을 하지. 지금 내 상황을 봐. 나를 누가 써주겠어. 건강하잖아. 건강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뭐 똑똑해서 취업했어? 그런데 너 돈 좀 있냐? 또 돈은 왜? 내가 진짜 너한테까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당장 삼각김밥 하나 사 먹을 돈이 없다. 다 큰 성인인데 꼴랑 몇천 원도 없어? 그게 말이 돼? 없어. 아무리 탈탈 털어봐도 없어. 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너 모아놓은 목돈 좀 있냐? 그래도 내가 연차 많이 쌓였으니까 모아놓은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오빠한테 줄 돈 없어. 부모님한테 달라 그래. 지금 부모님 다 때문에 파산 직전인 거 몰라? 우리 엄마 허리도 아프고 무릎 관절도 아파서 일도 못하는 거 알잖아. 아빠는 경비 일하면서 돈 100만 원 받는 거 그게 생활비야. 그걸 아는 사람이 여태껏 부모님한테 돈 빌렸어? 이제 제대로 효도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이번에 확실하다니까? 제발 철 좀 들어. 동생한테 이런 말 듣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있는 돈 좀 나한테 빌려주면 안 될까? 나도 이제 번듯한 일도 가져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잖아. 이번에는 확실해. 진짜야. 아무리 밉고 짜증나도 가족이 힘들다고 비빌대는데 저도 그때는 마음이 약해져서 오빠에게 목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취업 한 번 하지 않고 어찌저찌 근근히 먹고 살긴 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까지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적금까지 깨서 아들 장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노후까지 포기해가며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으셨을까요? 그렇게 오빠는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오빠는 미웠지만 조카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원래 아기를 별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닌데도 조카는 자꾸 아른거리더라고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들 둘을 낳으니 오빠가 좀 어엿한 가장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있는 사업도 나름 괜찮게 흘러간다고 하니 내심 안심이 되었습니다. 새언니와 쿵짝이 잘 맞는 걸 보니 세상 어딘가에 인연은 있구나 싶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결혼을 한다면 나도 저렇게 잘 맞는 사람과 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보기가 좋았어요. 그 정도로 오빠 부부는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던 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에요. 30이 넘을 때부터 오빠와 저는 사이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조카들의 등하교를 대신해주기도 하면서 교류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새벽 2시에 무슨 문자가 왔나 봤더니 다름 아닌 오빠였어요.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주 기다란 편지 형식의 문자였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이런 식이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뿐인 내 동생 혜인아, 생각해보면 너의 희생으로 내가 참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잘난 거 하나 없는 오빠, 그래도 장남이라고 따라줘서 너무 고마웠고 힘들 때 도움을 줬던 것도 너무 고마워. 너한테 보답을 해야 했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오빠라 너무 미안해. 그래도 너가 있어서 우리 부모님은 걱정이 되지 않아. 하지만 남겨줄 우리 아들 둘, 그 애들이 눈이 밟히네. 염치 없지만 너가 잘 부탁해. 사실 여태껏 너무 많이 힘들었어.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사실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인생. 이제는 편안해지고 싶어. 부디 너는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내가 끝까지 응원할게. 그 문자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건 누가 봐도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오빠는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세연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슬리퍼만 신고 그 밤중 택시를 타고 오빠 집으로 향하며 경찰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모님도 비슷한 문자를 받은 모양인지 횡설수설하시더라고요. 오빠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더니 자다 깬 첫째 조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고모? 아빠 엄마 지금 어딨어? 여행 간다고 했어. 어디로? 산이나 바다 둘 중에 한 군데로 간다고 했는데 멀리 간다고 했어. 정확히 어디로 간다는 말은 없었어? 응, 그건 잘 모르겠어. 정말 미친 노릇이더라고요. 핸드폰 추적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바로 경찰서에 달려가 사정을 알렸지만 핸드폰이 이미 꺼졌더라고요. 성인 2명이 동시에 사라졌으니 얼마나 큰일이에요.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눈물만 쉴 새 없이 흐르더라고요. 하지만 작정하고 잠적을 한 두 사람의 찾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발 좀 찾아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려봐도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때마침 태풍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시점이었고 산사태도 동시에 일어나 이리저리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나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중 오빠 부부가 있는 게 아닌지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아들 부부를 찾다가 결국에는 알아놓으셨고 정신이 잘못되셨는지 여기가 어디야 하며 기억이 오락가락해지더라고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채로 실종된 오빠 부부는 아무리 시적이 지나도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헤맬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일단 조카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 부부가 살던 집은 보증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월세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보증금은 월세가 밀리는 바람에 다 까먹은 지 오래했고 심지어 몇 달치 월세까지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제가 다 처리하고 조카들을 무사히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조카 둘을 제가 돌보기 시작했죠. 조카를 돌보느라 정신도 없었고 오빠 부부도 틈틈이 알아봐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 문자를 받고 난 후 그 뒤로는 오빠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르니
어느새 저희 가족은 오빠에 대한 이야기는 금지어가 되어 있었어요. 엄마는 오빠 얘기만 나오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지셔서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오빠 친구 중에 저랑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가끔 만나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었어요. 그 녀석이 원래 자존심이 세잖아. 뭐 어려운 거 없냐고 물어봐도 그냥 살만하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빚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 둘을 놓고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지. 오빠 주변 인물들을 전부 수소문해봐도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쩌면 오빠 부부를 찾아 헤매는 과정이 끝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점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조카를 돌보는 거지 홀로 미혼녀가 조카 둘을 돌보며 일까지 하니까 드는 돈도 한두 푼이 아닌지라 쪼달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겠냐는 생각 하나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졸지의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이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방이 2개, 그리고 조그만 거실과 부엌이 있는 10평대의 빌라였는데 원래는 방 하나를 침실로 쓰고 하나를 옷방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급하게 조카 둘을 데리고 살다 보니 옷방을 싹 정리하고 둘에게 방 하나를 내어줬습니다. 둘은 그래도 우애가 좋은지 사이좋게 방을 같이 잘 쓰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에 낯설고 힘들만도 한데 아이들은 잘 견뎌줬어요. 어린애들이 일찌감치 성숙해진 걸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이 되면 시간을 내서라도 같이 맛있는 걸 먹으러 다녔고 바람을 쐬러 다녔어요. 그렇게 저는 조카들을 평생 책임질 마음으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사정을 알아차리고는 편의를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때가 되니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확연히 보였어요. 그분들께는 정말 평생 동안 은혜를 갚을 생각입니다. 아마도 제 인생은 이렇게 일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래도 조카 둘을 잘 키워 어엿한 어른으로 독립을 시켜야겠다는 목표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렸어요. 저도 사실 이기적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 해본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짐처럼 느껴져서 핸드폰을 보육원 위치를 검색해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고모라고 부르며 잘 따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너무 미안해지더라고요. 차마 이 아이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까짓거 한번 해보자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하며 열심히 살았네요. 어느새 조카를 돌보는 게 익숙해져 거의 슈퍼어머니 될 무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토스트를 만들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아이들께 아침을 먹여 학교에 보내는 게 제 인생의 루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쯤은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바깥에서 어떤 시선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안 물어봐? 물어보는 애들도 있지. 너희만 괜찮다면 나를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리고 아빠가 필요할 땐 내가 아빠가 되어줄게. 요즘 다양한 가정이 있잖아. 너희도 커서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비록 힘들겠지만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잖아? 그런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아야 해. 고모도 정신 바짝 차릴 테니까 너희도 고모 말 잘 듣고 열심히 살아줄 거지. 근데 엄마 아빠 진짜 안 와? 왜 안 와? 보고 싶은데. 둘째 조카는 엄마 아빠 얘기를 꺼내자 울기 시작했어요. 한창 부모의 손길이 필요할 나이인데 고모와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저도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의젓한 첫째 조카가 둘째를 다독였습니다. 그만 울어.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둘은 밤에 잘 때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어쩔 땐 둘의 목소리가 제가 자고 있는 방까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조카 둘이 있는 방문 틈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둘째 조카의 울음소리가 제 방까지 들리더라고요.
또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울고 있나 싶어 달래주려고 방문을 열고 나가 조카들의 문 앞까지 다다랐는데 첫째 조카가 둘째 조카를 달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 울어. 보고 싶은 거 어떡해. 곧 보게 될 거야. 형이 엄마 아빠 꼭 보여줄게. 진짜? 그럼 엄마 아빠랑 내일 놀이공원 가자. 진짜야? 당연하지. 오늘까지만 참으면 내일 엄마 아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뚝. 안 오면 어떡해. 올 거야. 형 말만 믿어. 조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데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첫째 조카가 둘째 조카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냥 한 마리인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 둘은 내일 친구 생일 파티에 가야 한다며 하루 종일 어디론가 가겠다고 하긴 했거든요. 단순히 친구의 생일 파티인 걸까? 아니면 나 몰래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많아져서 그날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저는 조카 둘을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는 아파트 단지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태워다 줘서 고마워 고모. 친구들이랑 재밌게 잘 놀아. 언제쯤 헤어질 생각이야? 밤에? 밤까지 놀려고? 아직 모르겠어. 그래,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고모한테 미리 연락해, 알겠지? 잘 다녀올게. 그렇게 조카 둘을 내려준 후 저는 집에 돌아가는 척하면서 멀찌감치 둘을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둘은 아파트 안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대체 둘이 어디를 가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뒤따라갔어요. 아이들이 위험에 빠져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일단 어디로 가는지 쫓아가 보자는 마음으로 집중했습니다. 둘은 어느 공원 입구에 내리더라고요. 그곳은 놀이공원도 함께 있는 꽤 넓은 유원지였습니다. 조카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손을 흔드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더니 왼 성인 2명으로 보이는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낀 채 목도리를 칭칭 메고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양새가 뭔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행색이 너무 수상해서 유괴범인가 싶은 마음에 바로 차에서 내려 저도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등에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둘의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다고 해야 할까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손짓도 그렇고 그리고 조카들이 달려가 안기는 모습도 그렇고 설마 오빠 부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붙잡았습니다. 저기요. 제가 부르자 둘은 기겁을 하더니 도망을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이 저는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분명 오빠 부부였어요. 어찌나 빠른지 숨이 턱끝까지 찼는데도 빠르게 도망가더라고요. 결국 놓치고 말았고 저는 숨을 헥헥대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을 떠난 둘이 제 앞에 나타날 수 있는지, 만약 살아있었더라면 대체 왜 숨어있었던 건지,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의문점들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조카 둘을 데리고 집에 가서 신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 똑바로 말해. 아까 만난 사람들이 누구야? 아니 그냥 아는 아저씨 아줌마야. 생일 파티라며. 친구 생일 축하해주고 온다는 녀석들이 왜 멀리 있는 공원에 있냐고. 고모, 그냥 모른 척 해주면 안 될까? 나는 너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수상한 사람을 만나면 보호해야 한다고. 너희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알아내는 수밖에 없어. 수상한 사람 아니야. 그럼 누군데? 누군지는 말할 수 없어. 절대 안 돼. 고모가 맞춰볼까? 혹시 엄마 아빠 아니야? 아닌데. 내가 널 몰라? 거짓말할 때마다 눈을 피하잖아. 고모는 너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상황을 파악하고 싶어서 묻는 거야. 고모도 가족이잖아. 그럼 고모 비밀 지켜줄 수 있어?
당연하지. 고모는 약속은 꼭 지키는 거 알지? 아, 근데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쩌지? 그럼 이렇게 하자. 나중에 들키더라도 절대로 너한테 들었다는 얘기 안 할게. 첫째 조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 아빠 맞아. 지금 숨어 있어. 왜? 자세히는 말 안 해줬는데 그날 밤에도 나한테 곧 돌아오겠다고. 그때까지 엄마 아빠 사라진 걸로 알고 있으래. 비밀 들키면 다 끝장이래. 비밀을 왜 너한테만 말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럼 엄마 아빠랑은 어떻게 연락하고 있었어? 이걸로. 첫째 조카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태블릿이 있었어요. 거기서 게임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로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숨을 쉬는데 너무 떨려서 숨도 잘 안 쉬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추측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태블릿에 불빛이 반짝이더라고요. 연락이 온 것이죠. 메신저로 전화를 걸려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조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받을